네, 북한이 지난 21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당국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첫 미사일 발사 의도는 무엇인지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미사일을 워낙에 여러 차례 발사했기 때문에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최근 들어서 미사일 발사를 했다는 뉴스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요, 이 종류를 보니까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순항미사일 2발이고요. 위력은 약하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발사를 한 것이니까 이 발사 의도를 먼저 알아볼 텐데 왜 미사일을 쐈을까요? 아직까지 재원이라든지 사거리라든지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난 1월에 북한이 중장거리 순항미사일 개발이라는 말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아마도 그 개발에 따른 실험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예. 또 최근에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비판을 이제 김여정이 강하게 한 상황에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 어떤 군사적 행동을 취했을 가능성도 있다. 예. 하지만 북한이 말하던 것처럼 이 정도의 미사일 발사를 가지고 미국의 어떤 대북 정책의 셈법을 달리하는 정도는 기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어떤 미국을 상대로 도발을 감행하려는 의도가 컸다거나 예. 한국이나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메시지를 목적으로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네, 도발 감행의 의도는 적어 보인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보도들을 보면 일단 북한이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의 반응을 좀 떠보려는 게 아니었나 이런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아직까지 이제 북한이 공식적으로 어떤 실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북한이 신형 무기를 개발, 그다음 시험 발사한 경우에는 북한 내부에서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큰 성과인 것처럼 이제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러한 과정이 전혀 없이 예. 미국의 민간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예. 북한이 실험 미사일 발사를 해놓고 발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궁금증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정도 순항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만약에 한국이나 미국이 어느 정도 빨리 이 부분을 감지해냈느냐 하는 부분을 알아보려는 의도가 있었을 수는 있지만 예. 이 정도 발사 때문에 한국이나 미국의 어떤 대북 정책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은 아마 북한도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국제사회 반응이라든지 한미 양국의 어떤 반응을 노리고 발사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어떤 김여정의 메시지 이후에 계획된 도발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 그 플랜에 있었던 그런 발사 중에 하나일 것이고 김정은의 1월 그 어떤 발표를 감안하자면 중장거리 순항 미사일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지금 발사한 어떤 그 발사의 사거리나 각도로 봤을 때는 그리고 속도 같은 걸 우리 합참에서 이제 다 보았다고 하는데 탄도미사일보다는 이제 순항미사일일 가능성이 높고 예. 또 지난 1월에 이제 8차 당대회 때 초대형 방사포와 더불어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을 개발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또 1월 14일에 이제 밤에 한 열병식에서 중장거리 순항미사일로 추측되는 무기를 이제 공개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미사일을 어떤 실전에서 활용하기 이전 테스트를 해보는 그러한 용도로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북한이 지금 한 150km에서 200km 정도 날아가는 순항미사일은 이미 개발해서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순항미사일이라는 것의 이제 추진체와 유도장치에 있어서 계속해서 개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실험했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번 발사가 알려지게 된 게 외신 보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 당국에 의해서 밝혀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각에서는 이 사실을 왜 합동참모본부가 즉각적으로 알리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례적인 일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외신을 인용해서 보도하기도 합니까? 글쎄요, 정부에서 발표를 안 했으면은 저 같은 사람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 안 한 경우가 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이제 국회를 통해서 나온 부분을 보면 북한의 모든 군사 활동을 다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외에도 이제 북한의 군사 활동은 있을 수 있다. 다만 한국이나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먼저 한 경우가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예. 적어도 제 기억에는 뭐 그런 경우가 최근에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의 반응을 보면은요, 미국 외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알려졌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떤 얘기를 했는가? 뭐 여느 때와 같은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좀 어떤 의미라고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말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북한이 별로 바뀐 게 없다라는 짧은 네네네. 대답을 했었고 또 한 번은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우리 미국 국방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다. 뭐 그들이 뭐 늘상 하는 일이 하나다라는 정도로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항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국가로서 하는 어떤 군사 활동 중에 하나다 정도로 보고 이것이 유엔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재 대상의 행동을 북한이 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뭐 할 수 있는 일의 범위 내에서 한 거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발사를 두고 일단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첫 직접적인 도전이다. 이런 보도를 냈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다. 저희가 이렇게 읽어볼 수도 있는 겁니까? 그 워싱턴 포스트라는 것이 어떤 뭐 언론사의 입장이라기보다 예. 그 기사에 인용된 전문가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또 이제 미국 정부의 또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는 것이 뭐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과정에 따라서 한 것일 수도 있고 예. 또 아직 바이든 정부와 특별히 대화의 문이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예. 계속해서 바이든 정부에게 어떤 계산법을 바꾸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번 순항 미사일 발사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 앞으로 더 큰 도발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의도로 이제 기사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는데 네. 과연 그것이 뭐 북한의 의도대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인지 북한이 그렇게 어떻게 말하면 좀 위협을 하는 것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미국의 정책을 바꿀 수 있을지는 뭐 의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물론 이제 보도이기 때문에 뭐 이제 공식적인 어떤 미 정부 당국의 반응이 아니라서 뭐 크게 이제 무게를 두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핵실험 재개에 대한 신호를 미 정부 당국이 어느 정도 파악했다라는 가정을 두고 그리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이라고 볼 수도 있을 법한 이런 순항 미사일 발사를 뭐 여느 때와 같은 일이다.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거는 그 배경이나 어떤 그 저간에 어떤 그 의도가 깔려 있을까요? 그 의도를 어떻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이 방한하기 이전에 미국이 이례적으로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공개한 적이 있었죠. 이제 보통 그럴 때는 접촉을 통해서 어떤 유의미한 결과가 있을 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북한으로부터는 아무런 대답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은 시도를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북한이 어떠한 도발을 할 경우 미국에게 어떤 귀책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이제 미리 피하기 위한 의도로 이제 해석이 되고 오늘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이제 그러한 해석을 이제 달아서 보도를 했는데 지난 블링컨 장관이 오고 할 때 이제 미국의 정찰 자산들이 한국에 오기도 하고 또 이번에 이런 순항 미사일 발사 같은 것도 보면 이러한 도발 같은 것들이 미국이 북한에게 대화 제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미국에서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 미사일에 관한 질문이 나왔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한 말이 우리는 북한이 많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어떤 정책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예. 북한의 의도라거나 아니면 북한의 미사일 개발, 무기 개발의 현상 같은 것이 미국이 기대하는 만큼 변화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검토 과정이 끝나고 새로운 정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예.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예. 크게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예. 일단 바이든 행정부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많이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한미일 안보실장이 함께 이제 회의를 열잖아요. 그때 북한에 대한 문제가 논의가 될 텐데 지금 새로운 대북 정책이 거의 검토가 완료된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 일본과 같이 회의를 갖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미국에서는 대북 정책을 어떻게 세워놨을까 함께 전망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서는 이제 미국 국무부 인사의 발언으로 소개하면서 아직까지 그 대북 정책 검토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예. 곧 알려질 예정이고 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간의 대북 정책에 대한 외부의 비판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인권 단체들의 비판이 매우 거셌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 북한의 인권 문제를 도외시한 채 북한 문제를 접근했던 것에 대한 인권 단체들의 불만을 꼭 집어서 대북 정책 검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최근 중국과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인권 문제를 매우 강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만약 이 기사에 소개된 것처럼 미국이 새로운 대북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때 그리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와는 달리 인권 문제를 이제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보겠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경제 제재 위주로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으로는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일단 인권 문제가 전면에서 나설 경우 북한이 협상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 도중에 이제 인권 문제를 이야기한 적은 없었고 예. 오히려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인권위원회에서 2018년에는 네. 탈퇴하기도 했고 2019년, 2020년에는 미국이 이 북한 인권 결의원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다시 이제 이번에 결의된 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기도 했고 예.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단순히 비핵화, 군사적인 문제에서만 머물던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이 북한의 인권 문제라는 요인까지 더해지게 되기 때문에 협상의 시작이 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그 새 대북 정책을 어떻게 내걸 것인지 그 전망이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 조금 단순하게 접근을 해보고 싶은데요. 그 일반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기 좀 쉽게 오바마 행정부로 대표되는 전략적 인내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탑다운 방식으로 좀 일관하면서 북한을 가깝게 품으려고 했던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대북 정책이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마치 오바마 3기가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우려들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새롭게 등장할 대북 정책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를 섞어놓은 그런 정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쪽으로 이것을 택할 것인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 때의 대북 정책을 미국 내에서 비판하는 입장 중에 하나는 너무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서 북한의 핵 능력을 감축시키는 아무런 성과도 얻어내지 못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단기적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비판과 더불어서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인권 문제는 너무 다루지 않은 것이 문제다라는 예.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북한이 변할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입장은 인권 문제를 가지고 더 압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입장으로 이제 오바마 때의 어떤 기다리는 입장을 이제 비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기다리지 않고 왜 유화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냐라는 비판보다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보다 인권 문제 등을 포함한 더 강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해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오바마 정부 때와 트럼프 정부 때는 이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 비핵화와 직접적인 연결선상에서 이야기하진 않았는데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에서는 인권 이야기가 좀 중요한 요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북한이 인권 이야기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으면서 미국과 이야기하려고 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이 협상이라는 것이 조금 더 지난한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엔 인권이사회가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3년 연속으로 여기에 지금 함께 하지는 않기로 결정을 내렸죠.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권 문제로 계속해서 압박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가면 우리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 정부는 이제 북한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우리 접경지 주민의 이제 안전 문제를 들어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이제 소위 대북 전단 금지법을 이제 통과를 시켰고 이제 실행이 되는 과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단체의 행동에 제약을 가한다면서 이제 비판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이제 보편적 상황과 남북 관계라는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 한미 양국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한 이견을 어떻게 조정해가면서 대북 접근법을 마련해 나갈 것인가가 아마 우리 정부로서는 좀 단기적으로는 고민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외교장관입니다. 라브로프 외교장관이 어제 중국 갔다가 이제 한국을 방한했는데 한국을 온 게 8년 만에 또 왔다고 하고 단독으로 이제 온 게 12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오랜만에 왔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 지난해부터 또 추진이 됐다고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미 국무국방장관이 또 한국을 다녀갔고 뭐 한일 순방, 미중 첫 고위급 회담도 최근에 또 있어서 이게 지금 시기를 보면 딱 그 직후로 잡혀 있어가지고요. 시기도 왜 이렇게 잡혔는지도 궁금하고 이런 이제 회담 테이블에서는 러시아 외교장관이랑 어떤 얘기를 나눌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일단 명목상으로는 이제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식에 이제 참석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이제 중국을 방문했고 중국을 방문한 목적은 중국 관영 언론에서 나온 것은 미국에 대한 대응법을 공동으로 논의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과 EU가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안을 다 통과를 시켰는데 이에 대한 것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내정 간섭이다라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러시아와의 이야기할 수 있는 현안 대북 문제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은 어떤 미국에 대한 또 공동 전선을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또 한국의 입장을 물어보고 한국을 되도록이면 좀 한미 동맹에서 멀리하려는 의도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니까 공개적으로 어떤 의제가 논의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내부적으로 러시아의 의도는 그러한 쪽에 방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움직임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구두 친서까지 중국에 보내서 뭔가 그 이제 구도라는 것이 우리는 보통 한미일 삼각동맹을 얘기하는데 북중러 동맹이라는 것이 또 이제 오랜 어떤 역사를 돌아보면 있잖아요. 이게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지금 당장 좀 시기가 이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나오네요. 어떤 새로운 대결 구도로 펼쳐지는 신냉전 시대로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더불어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트럼프 정부 당시에는 중국과의 대결을 무역 역조 정도에 한정해서 보는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돈을 많이 벌어갔는데 그것만 좀 줄이면 어느 정도 관계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차원으로 트럼프 개인은 접근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들이 세워놓은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위협한다. 이것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아닌 비민주주의적 정치 체제를 가진 중국 때문이다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어떤 현안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정치 체제 차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유를 삼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단기간에 화해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두 국가가 이런 민주주의, 비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예. 계속해서 이번에 알래스카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야기하게 된다면 냉전 때와 같이 완벽하게 구별된 두 사회가 공존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당분간은 이런 경쟁 구도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북한 관련 이슈도 좀 짚어보고 좀 긴 전망까지 좀 더불어 들어봤습니다. 오늘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